자, 이번 시간은 120페이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다뤘던 균형, 특히 균형의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요. 그래프를 막 다 그리잖아요. 그래프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원리 갖고 이제 탁탁탁 답 찾는 요령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쫓기니까 답 탁 보고 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기초과정 때 많이 그리세요. 심화 때는 그래프를 오히려 조금 더 덜 그리고 요령 위주로 좀씩 더 말씀드려요. 심화 과정의 시간이 더 넉넉한데도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초과정 때, 기본 과정 때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는 마음 가지고 해보시고, 다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20페이지 탄력성으로 갈게요. 120페이지 탄력성입니다. 먼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원리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탄력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와 Y의 경우를 놓고 볼 때 X가 있고 그 X에 의해서 Y가 바뀐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X에 의해서 Y가 바뀐다면 X를 뭐라고 하냐면 원인이라 그래요. 원인. 얘가 원인, 얘는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관계죠. 그리고 X는 자극이에요. 자극. 일종의 얘가 독립변수고요, 얘가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독립변수예요. 결과가 종속변수고. 그리고 얘가 자극이란 말이에요. 자극을 나타내고 그 자극에 대해서 얘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는 거죠.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면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탄력성은 어떤 지표냐?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중에서 얘는 정량적 지표예요. 그럼 정량적 지표는 뭐고 정성적 지표는 뭐냐? 여러분 뭐 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입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의 뭐 성적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를 한다 합시다.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토익 점수가 몇 점이다 라고 나오는, 그렇게 수치화되어서 나오는 지표들은 다 정량적 지표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추천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뭐 성격이 되게 좋다, 성격이 개차반이다, 그거는 추천서에 쓰진 않겠죠. 자,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추천서 썼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의 장점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가 추천서를 써줬다 합시다. 또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썼다 합시다. 그런 건 정성적 지표, 어떤 성질이나 특징들을 나타내는 건 정성적 지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양이나 수치로 표시하는 건 정량적 지표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얼마만큼, 말하자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얼마만큼 있느냐, 반응은 자극 없이 반응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자극, 거기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크냐 작으냐, 이쪽이 크면 민감한 거예요. 탄력적. 이쪽이 작으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비탄력적.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를 보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이 둘을 따져요. 따졌는데 이렇다 아니면 이렇다. 그러면 이쪽이 크다, 반응이 크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민감하다 그래요. 그 민감하다가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이럴 때 탄력적을 민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자극에 대해 반응, 그러니까 요거는 비탄력적, 참 위에 건 이쪽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탄력적을 제가 먼저 썼군요. 자극에 대해 반응이 적으니까 비탄력적, 민감하지 않다. 그런데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면 탄력적.
이럴 때는 민감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민감하지 않은 건 둔감한 거죠. 이거 둔감한 거예요. 비탄력적. 민감한 건 탄력적. 그러면 같은 건 구분이 되어진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념할 것이 이렇게 원인, 독립변수, 자극과 결과, 종속변수 반응 부분을 따지는 것인데 어느 쪽이 더 크냐? 자극에 대해 반응이 더 작으면 비탄력적, 자극에 대해 반응이 크면 탄력적, 자극에 대해 반응 정도가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비탄력적, 탄력적.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다 적용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에다가. 자, 그럼 수요와 공급에다 적용할 때 요거 탄력성 읽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Y의 X 탄력성이라고요. Y의 X 탄력성. 이렇게 읽어서 분수로 나타내요. 그리고 분모는 X의 변화율을 표시해요. 분자는 Y의 변화율을 표시해요. 이게 이제 YX 탄력성. 근데 우리는 분수로 표시할 때 중요한 것, 알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을 분자에 써요. 그러면 자극과 반응 중에서 사실 뭐가 우리는 탄력성을 판단할 때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반응은 자극 없이 오진 않아요. 자극을 분모에 쓰고 반응을 분자에 써서 나타낸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대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 수요와 공급에다 적용해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에 적용할 때 우리는 수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거든요. 수요에 적용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그리고 공급에 적용할 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분수로 표시해요. 그리고 분모는 가격 변화율을 써요. 분자는 수요량 변화율을 쓰고요. 이렇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공급량의 변화율을 써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극과 반응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준다고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줄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을 이야기를 할 때 탄력성을 따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는데 이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질 때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분자와 분모를 따지는데 분자가 더 크다. 그럼 반응이 큰 거예요. 그죠? 반응이 크면 뭐라고 그랬죠?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과 비교해요.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보다 크면 탄력적. 1과 비교해요. 탄력성을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력성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아니면 똑같은 여기에서 얘기할 때 1보다 크면 탄력성 값을 1보다 크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쭉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걸 YX 탄력성 요걸 탄력성을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이 분자 분모가 똑같으면 1이니까 탄력성 값이 이렇게 있는데 1과 놓고 봤을 때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1보다 크면 자극보다 반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크면 탄력적인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반응이 클 때 탄력적인 거죠.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우리는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탄력성 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1보다 작다. 그러나 0보다는 커요. 0보다 작진 않아요. 이러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거예요. 요거 비탄력적. 둘이 비교했을 때 요게 크면 위에 분자값이 더 크면 요건 탄력적이에요. 근데 요게 더 크면 비탄력적인 거죠. 어느 게 더 크냐? 요게 더 크면 탄력적, 요게 더 크면 비탄력적. 이렇게. 분자가 크면 1보다 큰 거예요. 분자가 더 작으면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분자와 분모가 똑같을 수도 있죠. 이러면 단위 탄력적이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탄력성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위에 걸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거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어요. 요거.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을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럼 만약에 굳이 이거하고 맞춰서 놓고자 한다면 위에다가 비탄력적, 밑에가 탄력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렇게 놔볼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요것과 맞춰서 자극과 반응 중에서 반응이 작다, 비탄력적인 거를 만약에 나타내 보시오. 그 말은 요게 이렇게 될 때 비탄력적이니까 제가 그거를 똑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돼야죠. 비탄력적인 거를 굳이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럼 비탄력적인 경우는 1보다 작고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인 경우를 나타내려면 자극과 반응의 경우를 볼게 반응이 더 크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왼쪽 어기 일부러 맞춰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극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0이에요 분자가. 그럼 2분의 0이든 100분의 0이든 탄력성 값이 0이잖아요. 만약에 0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탄력의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 비탄력적. 근데 자극을 미세하게 줄 때 반응이 무지 크게 오잖아요. 자극은 미세하게 줬는데 반응이 무세하게 아주 크게 오잖아요. 그럼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되고 이럴 경우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극단적인 거죠.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인 것은 비탄력적의 극단이 완전 비탄력이고 탄력적의 극단이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탄력성의 범주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탄력적, 그리고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구분해 놓으시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에다 적용을 해볼까요? 자,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수요와 공급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값을 집어넣어 보죠. 자, 가격이 10%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10%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요량이 20% 바뀌었습니다. 공급량 20%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10% 올랐다고 할까요? 근데 수요량은 줄어요. 가격이 10%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준다. 수요 법칙이죠.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은 든다. 공급 법칙이죠. 얘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따지면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은 20%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가격이 10% 올라가면 플러스 수요량은 20% 준다. 얘는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은 20% 줄지만 공급량은 20% 느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얘는
요 값을 계산하면 퍼센트 분자분만 지우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공급량은 늘어서 플러스 2가 나오는데, 그리고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여기다 붙이지 않죠. 이렇게 플러스는 관행적으로 안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방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근데 탄력성은 방향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을 붙여놓고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면 이것도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수요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모두 플러스 값으로 나타난다. 수요 가격 탄력성에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방향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에요. 즉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인다. 다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 안 붙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프린트도 같이 쫙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1페이지의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에 가격이 5% 하락, 가격이 5% 하락, 5% 감소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은 7% 증가해야죠. 7% 증가. 증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5분의 7이죠. 1.4 이렇게. 또요. 2번.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어요. 5% 가격이 4% 인상. 5% 가격이 4%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탄력성 값이 얼마라고 줘줬어요? 2죠. 2.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8. 그런데 4%가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은 8%가 줄어야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8%죠. 마이너스 8%죠. 8% 감소입니다. 절대값을 붙이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8%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거기에서 아니 4 이렇게 해서 하면 정답은 8%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라면 이게 공급이라면 4% 가격이 올랐다. 탄력성은 2다. 그러면 여기가 8 들어가기 때문에 8% 증가한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량은 8% 증가한다. 공급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수요니까 8% 감소.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런 쉬운 것들은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탄력성 구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탄력성을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탄력성을 여러분 그림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탄력성을 그림으로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위가 수요, 밑에가 공급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수요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수요 곡선입니다.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공급 곡선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탄력성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축으로 가시죠. X축에는 수량을 쓰기로 했습니다. Y축에는 가격을 쓰기로 했습니다. X축에는 수량을 쓰기로 했고 Y축에는 가격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격 제가 이제 한글로 안 써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그려볼까요? 수요 곡선이 여러분 하나는 가파르게 또 하나는 완만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공급 곡선을 그려볼까요? 하나는 가파르게 그릴 겁니다. 하나는 완만하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먼저 나타내 볼게요. 자,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 정도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해서 표시해 볼게요. 똑같이 또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급도 그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 정도를 보는데 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똑같이. 근데 양이 주는데 얘는 조금 줄어요. 얘는 많이 줄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자, 가격이 올랐어요. 똑같은 비율로 올랐어요. 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올랐는데 얘는 왼쪽은 공급량이 조금 늘고요. 오른쪽은 많이 늘어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반응 정도가 얘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이 조금 줄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죠. 가격 변화에 대한 양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비탄력적. 탄력성을 그래프로 따질 때는 가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반응하냐. 이쪽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쪽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대해 반응이 크네? 그럼 완만한 게 탄력적이죠. 탄력성을 따질 때는 가격이 세로축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을 먼저 따지세요. 마치 수학과 비교하면 그래프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독립변수가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관행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마샬의 관행 때문에. 좌표축을 그릴 때 가격 여기다 두고 수량 여기다 뒀던 관행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공급량 가격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가격이 똑같이 올랐는데 얘는 적게, 얘는 많이.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작으니까 왼쪽은 비탄력적인 것이. 비탄력적인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죠. 가격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세요. 양 변화가 크죠. 탄력적이죠. 여러분, 앞으로 가파른 그림이 비탄력인 거예요. 가파른 게 비탄력. 그림에서 비탄력.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작으니까 비탄력. 완만한 게 탄력. 완만한 그림은 탄력이에요. 가파른 건 비탄력. 비탄력적이다. 그 말은 가파르다. 비탄력. 앞으로 가파른 그림이 비탄력이다. 이렇게. 완만한 그림이 탄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 그리고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 별거 다예요. 옛날에 막 진짜 이렇게 진짜 어려워하실 때는 어른들 되게 어려워하실 때는 이래서요. 비탄력적 이럴 때 이렇게 수직에 가까울 때는 비탄력적. 그리고 탄력적 그러면 탄력적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프가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아시니까 굳이 뭐 글자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앞으로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다. 가파른 거.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은 완전 비탄력적. 수평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비탄력적, 탄력적.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저 순서를 바꿔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먼저 볼게요. 126페이지를 먼저 가와요. 그리고 나서 126을 먼저 간 다음에 125로 돌아올 거예요. 자, 126을 먼저 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탄력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 유무예요. 대체재 유무.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제일 첫 번째가 대체재 유무거든요. 근데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A밖에 없는 경우하고 A와 B가 있는 경우. 그런데 A와 B만 있지 않고 A와 B와 C가 있는 경우. 이럴 때 대체재가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그러면 대체재가 적은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와 대체재가 많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A밖에 없을 때는 A가 비싸져도 많이 못 줄여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A가 비싸졌잖아요. A가 비싸졌는데 그러면 A 안 사고 B나 C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체재가 있다면. 그러면 대체재가 없으면 비싸져도 못 줄인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못 줄여요. 비탄력적이 되죠. 근데 대체재가 많으면 A가 비싸지면 안 사버려요. 대신 B나 C 사면 되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의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체재 유무 다소가 중요해요. 대체재가 있냐 없냐.
있다면 많으냐 적으냐?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적을수록 비탄력적. 그럼 단기에 대체재가 많겠어요? 장기에 많겠어요? 장기에 많겠지. 단기는 대체재가 적겠죠. 그래서 단기는 대체재가 적어서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뭐 제일 첫 번에 MP3다 봤을 때 진짜 비쌌어요. 그런데 어때요? 대체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중국산도 들어오고, 중국산 가운데 되게 이제 이런 막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디자인도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각 경쟁력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면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재화의 분류 범위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지역별로 분류하거나 용도별로 나누잖아요.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구분해서요. 자, 그러면 지역별로 구분해요. 같은 지역으로 구분하면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용도끼리 부동산을 섞어 놓을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 그러면 주거용끼리 묶이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끼리 묶이면 어떻게 돼요? 대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하면 대체 가능성이 큰데 그중에 주거용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주거용 부동산과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원료를 원한다든가 어떤 입지를 원해요. 그러면 특정 어떤 입지를 원한다고 꼭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지를 원하는 공업용 부동산은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근데 주거용은 대체재가 많잖아요. 아파트만 있나요? 아파트도 종류가 많고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원룸도 있고 많잖아요. 얘는 대체재가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하고 공업용 부동산 또는 여러분 상업용도 마찬가지야. 상업용도 여러분 배우지라든가 어떤 중요한 입지가 되게 중요해요. 강남에 있으면 강남역 사거리에 있으면 위치가 좋잖아요. 강남역 사거리와 똑같은 위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이나 공업용일수록 대체재가 많지 않아요. 주거용은 많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에요.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보다 비탄력적이고. 그래서 재화의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필수재와 사치재. 여러분 필수재일수록 비싸져도 못 줄여요. 사치재는 비싸지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필수재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여러분 밥 같은 경우는 비싸져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3일 굶었는데 밥 한 그릇과 다이아몬드 1캐럿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고 물으니까 3일 굶었는데 다이아몬드 1캐럿 선택하겠대요. 그런 분은 한 일주일 더 굶겨. 그러놓고 밥 한 그릇 맛있는 밥상과 다이아몬드 1캐럿 선택하라 그러면 저절로 맛있는 밥상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재는 비싸져도 많이 못 줄여요. 근데 사치재는 비싸면 줄일 수 있다. 필수재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선택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비싼 물건과 싼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비싼 물건과 싼 물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물건이 자 보세요.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어요. 어떤 물건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요거는 싼 물건, 요건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얼마 올랐냐면 100원 올랐죠. 그죠? 얘는 100만 원 올랐고. 그럼 수요량이 주는 정도를 비교했더니 얘는 수요량이 이만큼 줄었어. 얘는 수요량이 이만큼 줄었대. 100만 원 올랐으니까. 그런데 가격의 변화율을 보잔 말이에요.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똑같이 20% 올라간 거예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똑같이 20% 올랐는데 똑같이 20% 올랐거든요. 똑같이 20% 올랐는데 수요량이 주는 정도를 보니까 얘는 수요량이 조금 줄고 얘는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럼 얘가 탄력적이지. 비싼 물건이. 근데 고가일수록 탄력적이에요.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싼 물건은 민감하지 않아요. 가격 100원 올라가는 거는 민감하지 않아. 근데 100만 원 올라가잖아요. 우와 이거 많이 올랐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뭐 백 가운데서 백 있잖아요. 여자분들 백 가운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이런 표시 보셨어요? 100만 원 올라간대요.
그럼 이거 살려고 줄 서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민감해요, 민감. 탄력죠. 근데 어떤 물건이 100원 올라간대. 그렇다고 그거 사들려고 줄 서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일수록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일수록 비싼 물건일수록 탄력적이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해서 쭉 정리하시고 프린트에 나와 있는 만큼이라도 여러분 학습해 주십시오. 페이지 바꿔서 125로 갈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125로 가요. 기업의 총수입 자, 기업의 총수입은 말을 바꾸면 이 물건이 500원인데 이 물건을 판 기업의 수입이에요. 그럼 이 물건을 산 사람은 가게 혹은 소비자의 총 지출이에요. 이게 말만 다를 뿐이지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이 기업한테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치면 이거 한 단위 임대해 주는데 500원이래요. 10단위 임대해 주면 5,000원이 임대료 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말만 바꿀 뿐이지 임대료 총수입. 이것은 원리상 모두 같아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5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 물건의 가격 혹은 임대료가 5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거를 10개를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기업의 수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업의 수입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원짜리 10개를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500원짜리 10개인 5,000원을 기업의 총수입, 임대료 총수입 그런단 말이죠. 요거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요. 여기 가격, 수량, 수요 곡선. 그리고 우리 수요 곡선 그릴 때 이렇게 대응해서 그렸죠. 요점에 대응해서. 그리고 이때 가격을 그때 아까 500원 지난 시간에 지난 주에 여기는 10개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수요 가격, 수요량.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가격이 500원이란 말이에요. 10개를 소비자가 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 곱하기 가로의 길이가 사각형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업의 총수입.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이란 말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다. 이게 기업의 총수입.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수입이 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수입은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업의 총수입을 이제 하나하나 탄력성과 연계시켜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와요. 여러분 기업의 총수입은 잊지 말게 기업의 물건을 파는 기업의 수입은 소비자가 사주어야 돼요. 이게 소비자의 지출액이거든요, 여러분. 소비자의 지출액이에요. 가계의 총지출이라는 게. 그 말은 결국 여기서 수량이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사준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량을 가리켜요. 그래서 판매량은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사준 양이 뭐다? 기업한테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판매량이 공급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량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판매량이라는 것은 여기서 판매량이라는 것은 판매한 양 결국 뭐하고 일치하냐면 수요량과 일치하네요. 소비자가 사준 양이 판매량이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기업의 판매 수입은 소비자의 지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언제나 기업의 총수입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수요 곡선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공급 곡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수요 곡선과 관련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 곡선의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을 따질 때는 공급 곡선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갖고 따지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입 따질 때 왜? 소비자가 사줘야 기업의 수입이니까.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을 따지기 위해 제가 공급 곡선은 지우겠어요. 헷갈리니까. 자, 공급 곡선은 지웁시다. 공급 곡선을 지우면 우리는 이제 수요 곡선만 갖고 따져보자고요.
자, 이렇게요. 가격이 최초에 얼마였느냐? P0였다고 가정해봐요. 수량은 Q0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기업의 수입은 요 사각형의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었을 거라고요. 최초에. 그런데 가격이 올랐을 때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고 싶은 거죠. 자,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올랐을 때 기업의 수입은 바뀌겠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P1으로 올랐어요. 수량은 Q1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업의 수입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업의 수입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기업의 수입이 늘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기업의 수입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이 조금 줄기 때문에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다. 그런데 오히려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오히려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은 얘는 증가.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다 쓰면 총수입 증가. 이런 경우는 총수입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떨어지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수입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오히려 감소하죠.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그런데 얘는 탄력적일 땐 가격이 조금 하락해도 양이 많이 늘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결국은 기업의 총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은 는다. 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은 준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총수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그거 125페이지 아래쪽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1일 때는 생각할 것도 없이 가격의 변화율과 양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올라가는 만큼 줄어서 변함이 없죠.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만큼 늘어서 변함이 없겠죠. 탄력성이 1일 때는 기업의 수입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같은 방향이죠. 자, 가격 올라갈 때 수입 는다. 가격 떨어질 때 수입 준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기업의 수입이 움직이죠. 그런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이 줄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입이 느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암기하고 싶어요. 기업의 총수입 암기하고 싶어요. 또는 임대료 수입 암기하고 싶어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비탄력일 때 반대 방향, 탄력적일 때 같은 방향. 그럼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같은 방향이니까 는다.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수입은 반대 방향이니까 준다. 그래프에 있어 없어? 없지. 시험장에 볼 때 딱 가서 비탄력일 때 1보다 탄력성이 작으면 다시 1보다 탄력성이 작으면 즉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갈 때 수입은 는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즉 탄력적일 때 1보다 클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준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아셨죠? 우리 시험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요령들을 나중에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지금 다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프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답 나와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때요?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 바로 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한다고 다 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차근차근. 따라서 비탄력일 때 무조건 가격과 똑같이 움직여요.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 필요 없어요. 열심히 설명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128로 건너갈까요? 128로 건너가시면 이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야기 좀 할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야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탄력성 이야기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공급량 변화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이야기하려고요. 요거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냐? 기본적으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모가 소득의 변화율이에요. 소득의 변화율. 그리고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반면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X와 Y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가격은 X 가격이고 양은 Y 수요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이게 X의 가격이면 얘도 X의 수요량이에요. 이게 X제면 해당 재화니까 항상 X제거든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X제 가격이면 이게 X제 공급량이었어요. 해당 재화에 다.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여기에 X 가격을 두고요, 여기는 Y 수요량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차 탄력성은 이런 거죠. X 가격이 Y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죠. 소득이 늘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같은 방향이죠.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늘었어요.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로 표시해요. 플러스는 0보다 큰 게 플러스예요. 양.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 플러스로 나오면 이러면 정상제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런데 반대 방향인 경우 있어요. 소득이 느는데 수요량이 주는 재화. 그러면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0보다 작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열등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득과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플러스. 소득과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마이너스. 교차 탄력성 볼까요, 여러분? X 가격이 상승했어요. Y 수요량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X를 앞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Y를 아파트라고 해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아파트 수요량이 늘었다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무슨 제관계? 대체제 관계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대체제예요. 이렇게. 그런데 X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X의 수요량이 주는 관계를 생각해봐요.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줄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같이 줄어요. 아파트와 인테리어, 단독주택과 인테리어 관계는 방향이 반대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완제예요.
보완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정상제 열등제가 나오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서는 대체제 보완제가 나온다. 탄력성 4개예요.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여기서 따질 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 붙이지 않습니다. 교차 탄력성도 절대값 안 붙입니다. 같은 방향일 때 위에서 정상제 열등제가 나오고 밑에는 대체제 보완제.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에서는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이렇게 값만 딱 정리해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아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 곡선도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다라고 했어요. 수요와 공급 똑같이. 제가 아까 그림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보니 가격의 변화는 가격을 항상 탄력성은 가격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때 공급량 변화가 얘는 작아서 비탄력, 얘는 커서 탄력. 왼쪽은 비탄력, 오른쪽은 탄력.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비탄력적. 공급을 늘리기 쉽다. 탄력적. 앞으로 공급이 쉬운 물건일수록 탄력적이 된다고 말해요. 공급이 어려울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본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공급에서는 생산비가 제일 중요해요. 생산비 증감 유무.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공급이 어려워서 비탄력적. 생산비가 적게 들수록 탄력적. 기술이 발전할수록 탄력적. 132로 건너가 보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정리하기를 기간의 장단. 단기는 공급이 어려워요. 단기는 공급이 어려우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요건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보다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수는 비탄력적이다. 장기 공급 곡수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공급이 쉬워지니까 탄력적. 그렇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해당 물건을 만들 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장기 물건과 단기 물건, 여러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 물건은 그 물건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물건이에요. 인삼 같은 경우는 공급이 쉽겠어 어렵겠어요? 6년근 인삼 6년 걸려. 그러니까 어때요? 공급이 어렵겠죠. 비탄력적. 그러면 여러분이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장기 물건하고 장기 공급 곡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뭐를 헷갈리면 안 된다. 3번에 있는 기간의 장단과 5번에 있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밑에 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측정 기간이 단기면 가파르는 거예요. 측정 기간 2년 동안 측정하는 거야. 예컨대 2년 동안. 그럼 가파르. 20년 동안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완만한 거지. 그런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그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물건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물건일수록, 장기 물건일수록 공급이 어려워요. 근데 하루에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공급이 쉽지. 공급이 쉬우면 완만하다. 공급이 어려우면 가파르다. 여러분은 단기 장기를 무조건 기억하지 말고 얘가 어려운 물건, 얘가 쉬운 물건. 어려우면 가파르다. 비탄력적. 쉬면 완만하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생산의 측정 기간이란 물건 만들 때 주어진 기간. 2년 동안 주어졌다. 20년 동안 주어졌다. 이게 측정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란 그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물건. 아무래도 생산 기간이 긴 물건은 공급이 어렵고 짧은 물건, 하루에도 금방 만들 수 있는 물건 공급이 쉽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비탄력적. 건축 인허가가 쉬울수록 탄력적. 이렇게 탄력성에 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야기를 133페이지 문제 하나 볼까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쉬우니까 탄력적이 돼야지. 1번 틀렸죠.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죠. 3번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탄력적이니까 단기가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맞고. 4번 건축 인허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되죠. 5번에 생산량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 어려울수록 비탄력적, 쉬울수록 탄력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탄력적 나오면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인 거죠.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인 거죠. 이렇게.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측정 기간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헷갈리지 말 것.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탄력성 그만큼 하시고요. 우리 쉬었다가 경기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